5월 25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첫 소식은 청와대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크게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그쳤던 인권위 권고가 앞으로는 법령처럼 강제력을 띠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 두 축은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 보고 부활과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입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해진 인권위를 다시 인권의 보루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엔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 보고가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에선 특별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 보고를 부활시키고 정례화해 인권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대통령 특별 보고를 통해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 방지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 권고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각 부처별, 기관별 수용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를 만들어 각 국가기관이나 기관장 평가 항목으로 삼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라는 칼과 기관평가라는 당근을 통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기본적으로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과 적폐청산의 주요한 한 지렛대로 인권위 강화를 내세웠다는 분석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이슈 플러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 소식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를 한 석대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앞서 전해드렸는데 인권위 대통령 특별 보고와 권고 수용률 제고, 이게 지금 두 축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 특별 보고 쉽게 말해서 독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전 정권의 경우에는 뭐 네. 기무사령관이나 네, 국정원장 등이 대통령 독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힘의 원천으로 작용을 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뭐 대통령하고의 거리가 곧 뭐 권력의 크기잖아요. 네, 그렇죠. 인권위 대통령 특별 보고도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독대한 인권위원장이 네. 뭐 어느 부처, 어느 네. 기관이 인권 실태가 엉망이더라.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그 부처나 기관이 어떤 입장이 네. 몰릴지는 이제 분명한 상황. 그러네요. 그 인권위 권고 수용에 대해서도 아주 세게 얘기했죠. 네, 그렇죠. 인권위 권고 불수용이나 무일만 수용을 근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금 민정수석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을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무늬만 수용의 행태는 근절할 것. 네,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안을 수용을 하고 이런 이행 계획을 내놓은 다음에 이걸 실행하지 않는 행위도 근절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뭐 인권위가 권고하면은 수용을 하고 수용을 했으면 이행 계획을 만들어서 반드시 실행하라. 뭐 이런 지시네요. 경찰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네.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을 통계를 언급을 하면서 네. 경찰과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경찰을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조 수석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경찰 반응 곧바로 나왔죠. 네, 그 조국 수석 브리핑 이후에 네. 그 경찰청 수뇌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즉각 이제 인권 보호 방안과 중점 연구 과제를 선별을 했습니다. 네. 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면서 네.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이 투트랙으로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뭐 수사권 이양을 전제로 한 지시만큼 뭐 경찰 싫지는 않겠어요. 뭐 인권위도 지금 조아라 하고 있겠죠. 네, 인권위는 이제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길면 가면주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 사무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국가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고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는 환영의 입장입니다. 이번 정부의 인권 친화적인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인권 존중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인권 선진 국가로 나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서 인권국가로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게 그 시작인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증거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152명의 진술조서 전부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부터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법정에 두 번째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의 손목엔 오늘도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통상 수건 등으로 수갑을 가리는데 박 전 대통령은 맨손목과 수갑을 그대로 드러낸 채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서류 증거 조사, 서증 조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진술 증거, 즉 검찰이 제출한 152명의 진술조서 전부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자신들이 들어가지도 못한 다른 공판 신문조서를 곧장 증거로 채택하는 건 형사소송법상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증인만 몇백 명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진술조서 전부 부동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미 다른 재판에서 관련 진술을 했던 안종범 전 수석 등 주요 피고인이나 증인, 참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다시 나와 같은 진술을 또 되풀이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갑을 가리지 않은 데에 대해 일각에서는 난 죄가 없다, 꺼리낄 게 없다는 심리로도 분석하기도 합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45분에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했다고 공식 통보받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송환하도록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법규상 범죄인 인도는 30일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 씨는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뒤 덴마크 검찰과 1심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이를 자진 철회한 것입니다. 지난 1월 1일 체포된 후 144일 만입니다. 정 씨는 항소심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봤자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는 송환 직후 2대 학사 비리 및 삼성 뇌물 등과 관련해 검찰의 집중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정 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자 정 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2023년 8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12월 돈 100억 원과 한 맺힌 역사를 맞바꿨다는 비판을 한쪽에서 받았던 한일 위안부 협상 폐기를 촉구하며 한 대학생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대표인 이 대학생의 이름은 김샘, 시위를 벌인 장소는 일본 대사관 2층 로비였습니다. 김샘 씨는 나가달라는 일본 대사관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매국 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가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샘 씨 등 시위를 벌인 대학생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다소 거창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 대학생 3명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김샘 씨에 대한 법원 선고가 오늘 나왔는데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정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한 점,
폭력 등으로 나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사례인데요. 탄핵 심판 국면에서 탄핵 반대 쪽에서 혁혁한 활동을 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 김진태 의원을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선관위가 낸 재정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의원에게 검찰은 이번엔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검사 출신 식구여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김진태 의원을 검찰은 처음엔 기소도 안 하고 어쨌든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얼마만큼 처벌해달라는 구형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지난 19일 김진태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무효 시위를 벌인 대학생에 대해선 폭력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가 고발한 검사 출신 국회의원은 불기소에 이은 구형 포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 검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시위 대학생과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누가 과연 죄인이냐, 무엇이 적폐냐고 묻는 김샘 학생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떳떳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행동한 사람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폐까지 해결하고 싸우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건의 위헌 소송 선고가 나왔는데요. 로우 인사이드는 이 가운데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단통법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이름이 좀 긴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에 대한 위헌 소송 결과가 오늘 나왔죠? 예,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헌법 소원 사건이 현재 접수된 지 964일, 그러니까 대략 2년하고도 8개월이 지난 건데요. 이 단통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이 났는데 오늘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쟁점이 뭐였나요? 네, 단통법 제4조 1항이 쟁점이었는데요. 네. 해당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단말기의 하한가가 고정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들은 일정 기준 이하로 싼 값에 이 휴대전화를 사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제한받은 것이다. 이런 취지로 위헌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 단통법 조항이 문제없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오늘 헌재 결정인 거죠? 예, 헌재는 단통법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냈습니다. 즉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금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 헌재의 오늘 결정 이후 요지입니다. 이 단통법이 2017년 10월,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일몰, 그러니까 법적인 효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이 처음 되고 나서 3년 동안 이제 휴대전화 제조사 또 통신사가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10월이 되면 자동 폐지되긴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단통법 폐지를 대선 후보 때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3년 시한인 이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 여부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다고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로우 인사이드 박가영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안에서 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온 점에 비춰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조사했습니다. 윤 대표는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법원 공무원 공채시험 제도를 일부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행정고시 응시자들의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 제출은 원서 제출일에서 1차 시험 하루 전날로 변경되고 법원 9급 공채시험에서 각종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던 가산점은 2019년부터 폐지됩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늘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징범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검경의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을 한 33살 최모 씨는 10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 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최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최초 용의자였던 김 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80년대 초반 동아일보 기자 시절 쿠데타로 집권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라고 표현한 칼럼을 쓴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이낙연 후보자는 당시 민정당 관계자의 말을 전한 것이지 본인이 직접 그런 표현을 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세상에 쏟아지고 떠도는 무수한 말 중에 무엇을 기사로 쓸지는 온전히 기자의 선택이고 특히 칼럼은 가치관의 반영입니다. 전두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이낙연 후보자는 내란죄의 수괴라며 논란의 칼럼에 대해 떳떳하지 않다,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끄럽다는 칼럼을 쓴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이낙연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됐고 전남지사가 됐고 1인지하 만인지상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습니다. 기사 한 줄, 글자 한자의 엄중함을 다시 생각합니다. 훌륭한 총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